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양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양입니다. 설을 이틀 앞둔 오늘입니다. 구정으로 치면 이제 연말인 셈인데요.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희망차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설날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둔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유민양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 시간에서는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4개월 연속 동결을 선언했는데요. 세계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돈을 푼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 기준금리까지 낮춰서 돈을 더 풀어보겠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의 돈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통화 가치가 내려가서 이 상황을 통화전쟁 혹은 환율전쟁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우리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낮은 원화 가치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바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까지 넉 달째 기준금리 동결한 상태입니다.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낮추기 전에도 제로금리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제 마이너스 0.1%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웨덴은 돈을 새로 찍어서 국채를 매달 100억 크로나, 우리 돈 1조 3,2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까지 동시에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스웨덴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인데요. 유럽 국가 중 스위스는 한 발 앞서 디플레이션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스위스는 올 초 유럽의 양적 완화에 앞서서 환율 하한제를 폐지하고 예금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화가치 급등으로 다급해진 덴마크의 상황 어떨까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가량의 시간 동안 무려 4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05%에서 0.7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국이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 들어 인도와 페루, 이집트와 터키, 러시아가 금리를 낮췄고요. 2월 들어서는 호주와 루마니아도 기준금리 인하에 합류했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죠. 은행이 예치하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 지급준비율, 이 지급준비율 인하 역시 돈을 시중에 풀겠다는 의지인데요.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넉 달째 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수준을 볼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이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다면 0.2% 정도 상승에 불과하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물가 수준 0%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넉 달째 금리 동결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선택, 인하보다는 동결이었는데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떤 대책으로 맞서야 하는지 이런 점들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주식시장의 해외 직구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데 주식시장의 해외 직구는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실 텐데요. 해외 직접 구매의 열풍, 주식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기간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해외 직구는 어떻게 할까? 바로 증권가에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해외 증시 거래 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정보를 접하기도 조금 어려운 만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을 통해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결제된 금액 81억 4,7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8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2년 29억 달러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81억 달러, 약 180% 폭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외 직구가 주식시장에도 퍼져나가는 현상,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은 박스권 장세 지속되는 반면에 해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증시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고 또 국내 주식과 해외 증시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 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까요?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전화나 HTS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요. 외환증권 거래약정 등록을 하면 해외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투자 자금은 외화로 입금해도 되지만 한화로 입금해도 각각 증권사의 고시 환율에 따라 자동으로 환전될 수 있습니다. 출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거래소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다르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썸머타임이 적용되면 1시간씩 앞당겨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홍콩과 일본 등의 국가는 장중 쉬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홍콩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장을 해서 오후 1시까지 오전장을 지낸 이후에 1시간 쉬고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장이 개장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장시간은 동일한데요. 다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역시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홍콩과 미국은 가격 제한폭이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제한폭이 설정된 것과 제한폭이 없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주식과는 세금 체계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국내 종목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이 증권거래세는 해외 종목을 거래할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 수익이 생기면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배당이 발생할 경우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만 해외 주식의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종목을 거래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남은 금액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역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고요. 지방소득세로 양도세의 10%도 별도로 붙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환율 리스크 꼭 고려하셔야겠죠. 환율뿐만 아니라 환율 수수료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외환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 차익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산 종목이 3%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실을 본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기업을 분석하는 데 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국가의 거래 제도를 잘 파악하고 해외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해 본 이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휴에 읽을 만한 경제학 신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나모리 가지오, 그가 논어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 하나이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까지 불리는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 그는 27세에 맨손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자부품 기업인 교세라, 그리고 일본 내 2위 통신회사인 KDDI를 창업했고요.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재생불능 진단을 받고 추락하던 일본항공 잘의 회장직을 맡아서 3년여 만에 극적인 회복을 이뤄내고 이사직을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 그가 논어에서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이래 줄곧 성공 가도를 달려온 이나모리 회장. 그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단지 탁월한 경영 실적뿐만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철학과 장인 정신, 그리고 철학에 있는 경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에서 이나모리 회장의 사상을 이루는 근본 바탕을 논어의 문장을 빌려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평소에도 동양고전을 가까이 했고 특히 논어를 평생에 걸쳐 읽었다는 점 참 유명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나모리 회장의 말을 논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나기 가지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가는 20여 년간 이나모리 회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나모리 회장이 후배 경영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세이와 죽구의 운영을 맡기도 하고 이렇게 이나모리 회장에 대한 책을 집필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저자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나모리 경영 철학의 원천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또 하나의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바로 논어는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한데 모아서 정리한 책이죠. 역시 이나모리 회장의 제자인 저자가 이나모리 회장의 명언을 정리한 책이라는 점에서 논어와 조금 통하는 데가 있어 보입니다. 인생에서 경영까지
여러 방면에 걸친 이나모리 철학의 요약 기록이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나모리 회장이 생각하는 도를 전달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경영자들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존경하는 이유는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과 경영의 원칙을 경영은 물론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나모리 회장이 세운 교세라의 사훈이기도 한 경천애인, 바로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하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항상 기업은 사회적 공기라고 얘기하면서 인의 실천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왜 일하는가, 인생에 목적이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등 일과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도 또 자신의 직원들에게도 멈추지 않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행동으로 답하는 이나모리 회장의 인생을 보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나모리 회장. 특히 한 가지 길에 열심히 열중해서 길을 추구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과도 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생의 내공을 키우라는 책 속의 말, 그의 체험이 녹아 있어서 한층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일에 쏟아붓고 있죠. 될 수 있는 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물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나보다는 회사 혹은 고객의 만족을 우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즐긴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영역까지 승화시킨다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하는 일을 좋아하라는 뜻이겠죠. 이 책의 주인공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외에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그리고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H,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병철 삼성 명예회장 등 21세기를 이끈 경영자들이 자신을 바꾼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논어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논어를 읽었을까요? 점점 급변하는 시대에서 단순한 이익 추구를 위한 경영 기법만으로는 참다운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경영자는 이익 이상의 것을 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하는데 바로 가장 도움을 주는 책이 논어였다고 합니다. 논어에서 강조하는 인의 실천과 중용이라는 교훈,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업의 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게 합니다. 더불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영과 회사 운영에 있어서 경제와 윤리, 그리고 지도자의 도리와 같은 이런 덕목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로라 하는 경영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논어에서 상도를 배워왔습니다. 더불어 처세와 신조, 입지와 학문, 인의와 부귀, 인격과 수양 등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수신의 길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동양의 대표 고전 논어와 기업가 정신,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하고 현실성 없는 말을 공자님 말씀이라고 비꼬아서 말할 정도로 논어에 대한 인식이 현대사회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면서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이 논어에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바로 이 책과 함께 얻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이나모리 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도 역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6.3%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업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의 제품을 렌탈하는 소비자의 수, 즉 렌탈 계정은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6.2%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일시불 매출이 9% 줄었고요. 수출은 9%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순이익은 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로 306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는데요. 투자자산 손상 차손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보다는 덜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쇼핑과 할인마트 등 코웨이의 제품을 파는 신규 채널이 확대됐습니다. 비중이 2013년 2.8%에서 2014년 4.2%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렌탈 신규 판매량이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2014년에 전년 대비 14%나 늘었고요. 올해는 12%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계정이 줄어들면서 2015년 렌탈 순증은 33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전년 대비 9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전체 렌탈 계정으로 따져보면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코웨이의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렌탈 사업, 매출 총이익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탈 사업 호조가 즉 코웨이 전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죠. 2015년 렌탈 매출액은 1.1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꽤 높은 상승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을 거란 전망인데요. 전체 매출액도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5%의 고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년 동안 전체 매출 성장이 4% 정도 소폭 성장에 그치면서 주가도 6개월 이상 횡보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렌탈 계정 수와 앞으로의 렌탈 계정 예상을 살펴본 결과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구조적인 렌탈 사업 호황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도 3%를 넘는 상황입니다. 주가 조정 기간 중 비중 확대를 증권가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코웨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학은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서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어쩌면 편한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시인의 조언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문 바로 들어보시죠. 그때 왜 김남기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살아가면서 다른 스트레스도 많은 터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단점이 보이는 사람과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똑같은 단점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 홀로 남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 단점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때 왜라는 시, 특히 내일부터 시작될 명절 연휴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척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또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에겐 나도 단점이 보일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신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설날 연휴에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